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책 제목은 관습법 기본서고, 제가 저자는 아니고 현저입니다. 우리 법령을 우리 법전에 원래 있어야 되겠지만 뭐 인터넷을 보고 관세 법령 정보 포탈 뭐 이런 데서 보고 나서 제가 그걸 편집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저자가 아니라 편집한 저자 편저입니다. 자, 밑에 머릿말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읽으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자, 아까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학습할 목차화 시켜서 한 번 더 각인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1장 통칙, 1절 통칙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 이 법은 장, 절, 여기 관 볼까요? 이렇게 하겠네요. 장이 있고요, 절이 있고요,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 이런 식으로 단위가 쪼개져서 더 세부 단위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1장, 1절, 1조 뭐 이렇게 하시면 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되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본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서 시작하기 앞서서 전체 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그 장마다 절이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한 관 정도까지는 봐주시고, 나중에 가면은 뭐 요즘 시험에서 뭐 1차도 그렇고 1차는 아직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2차는 그냥 단순하게 몇 조 뭐에 대해 쓰시오 뭐 이런 말도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조의 제목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많은 이 300개가 넘는 조항을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들 학습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 이론 이 2달간은 장과 절과 관은 되면은 하고 안 되면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이 구성이 이 순서고 앞에 이 내용 뒤에 이 내용 나온다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서 각 조가 뭐 어떤 내용들이구나 그 이해하는 정도까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각 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장 통칙, 2장 과세 가격과 관세 부과 징수 등, 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4장 감면 환급 분할 납부 등,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6장 운송수단, 7장 보세구역, 8장 운송, 9장 통관, 10장 세관공문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1장 벌칙, 12장 조사와 처분, 13장 보칙, 이렇게 1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쭉 읽었지만 여러분들 아는 단어가 뭐 벌칙, 운송, 운송수단 뭐 이런 단어들밖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일단 한자어로 되어 있고 해서 평상시에 쓰는 단어도 아니고 해서 오늘 처음 접하는 단어들이 많고 굉장히 낯설고 생소해요. 괜찮아요. 그 시간이 가면 충분히 익숙해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강의를 공부를 오늘 처음 했는데 하자마자 책을 덮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이 통칙이란 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통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규칙. 그래서 1장에서 1, 2, 3, 4절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통칙에서도 또 이제 규칙이 되는 통칙, 완전 통칙의 통칙, 전체 규칙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죠. 그리고 기간과 기한, 이거는 아직까지 와닿지 않지만 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나오겠구나. 그리고 서류의 송달, 서류를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해서 네 가지 절로 1장이 구성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2장에서 과세 가격의 관세, 부과, 징수 등, 아까 이쯤에다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계란 그려놓고 계란의 가격이 뭐 100원인지
10원인지 예, 가격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관세를 우리 뭐 납세자가 납부를 하겠죠. 아니면 세관이 예, 세관이라든지 이제 나라에서 적절하게 납부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그래서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내용들 있고 과세 가격 정하는 내용. 자, 1장 역시나 통칙으로 2장에 대한 규칙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소멸 2절 납세 의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납세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가 없어진대요. 아직까진 잘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 흐름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담보 세금을 내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 낸다든지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담보 맞아요. 그다음 과세 가격의 신고 및 결정. 예, 적정하게 내가 계란 아까 100원이라고 예, 우리 세관이라고 그냥 세관이라고 표현할게요. 나라에서 하는 거 국가 공무원 세관한테 100원이라고 신고하고 아니면 세관에서 그 100원이 이제 맞는지 왜 100원이 됐는지 그런 것들 가격을 정하는 방법. 아니다. 가격 표현 100원이지만 실제로 이건 뭐 110원이라고 판정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5절 부가와 징수 100원에 대해서 세금이 예를 들어 10%면 관세는 10%죠. 10%라는 세액을 확정해서 납부를 하거나 아니다. 그 세관에서 봤을 때 부적합하다 해서 넌 20원이야 라고 납부 고지서 우리 고지서 같은 거 세금 납부하라고 날라오는 거 그것처럼 세관에서 말을 해준다든가 예, 그런 내용들이 1관 세액의 확정에 있고요. 그 다음 2관 강제 징수는 뭐 아까 담보랑 좀 비슷하게 내가 지금 원래 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물건 가져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뭐 그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 매스미디어에 보면은 그런 것들 많죠.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크게 기울어서 빨간 딱지가 붙고 그것처럼 물건을 그 사람의 납부해야 될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만큼 세금 납부할 수 있게 갖고 있는 부동산 팔라 그러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 팔라 그러고 딱지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2절 강제징수. 그 다음에 말을 잘못했네요. 절이 아니라 관. 예. 관의 강제징수. 그 다음 3관 관세 환급금의 환급 등. 아까 이쯤에 있었나요? 예. 납부했던 그 계란이 알고 보니까 타주알이었어. 그래서 다시 반환. 계란이 알고 보니까 상한 걸 줬어. 잘못된 물건이네. 반환했을 때 납부했던 세금 환급받는 그 내용 3관에 나오겠네요. 다음으로 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아까 말씀드렸던 계란이 뭐 우리나라에 남아 돌거나 너무 적거나 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할지 높은 세율을 적용할지 뭐 그런 내용들 쭉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관으로까지 보면 너무 많아서 일단 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통칙 1절이었고 2절에 아까 말씀드린 세율의 조정 있고요. 3절에 세율의 적용 등 위에 같은 이런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내용이 나올 것 같죠. 그 다음에 4절 품목분류. 물품마다 세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품을 정확히 분류해야 돼서 나오는 제도들. 계란이 맞는지, 계란은 계란인데 뭐 어떤 닭의 종류의 계란인지, 뭐 토종닭란인가 아니면 흰닭의 계란인가, 뭐 이건 예시예요. 실제로 계란은 그렇게 분류하진 않지만 그거에 따라서 품목이 HS 코드라고 하죠. 나중에 가서 배울 거 그게 어떻게 달라질지 하는 파트입니다. 그다음 4장 감면, 환급, 분할 납부 등 1절은 감면, 2절은 환급, 분할 납부 등 정말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장과 절이 딱딱.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 연구했을 계란이야? 그러면 감면해준다. 그런 내용들 1절 감면이고 환급, 분할 납부 등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계란 반환할 때 환급이랑 아니면 계란 납부할 때 세금이 10원인데 내가 너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10원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뭐 10달에 걸쳐서 내겠다. 이렇게 분할을 납부하는 내용들. 다음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아까 제가 뭐 조사 나오고 심사 나온다고 했던 거
더 정확한 용어로 여기 심사와 심판 이쪽에서 다루게 될 거고, 1절은 납세자가 세관이 과도하게 납세자를 추징하려고 할 때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예시를 들자면 세관이 이런 자료 같은 거, 장부 같은 거 뒤져봤을 때 딴 데다가 유출하면 안 되고 비밀을 유지하고 이거 세금 관련된 내용에서만 쓰겠다든지 그런 권리들. 그리고 심사와 심판, 아까 말씀드린 세관이 금액이 너 납부한 금액이 적지 않아 했을 때 다투는 아니다, 나는 다 냈다, 너 적게 낸 것 같다, 더 내라, 그런 이런 갈등에 대해서 다루는 절차예요. 그다음 운송수단. 가 이거 배 타고 들어온다 했을 때 그 배예요. 어디로 들어올지 국제항 1절이죠. 그리고 선박하고 항공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나 이런 내용들이고, 차량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육로가 막혀 있죠. 안타깝게도. 하지만 법에는 언제든지 통일이 될 거를 고려해서 법에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보세구역, 아까 말씀드렸던 보세 창고 같은 그런 위치였죠. 그거에 대한 전체 규칙이 1절에 있고 2절에서 지정된 보세구역이 있고, 보세구역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2절에서 지정 보세구역 나오고 3절에서 특허 보세구역 나오고 4절에서 종합 보세구역이 나오니까 보세구역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구나. 다음 5절에 유치 및 처분,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 제때 안 나갔을 때 팔아서 금액을 충당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다음 운송, 이 배 타고 온 운송 말고 이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끼리 운송하는 그런 내용들 아까 있었죠. 보세운송, 내국운송, 보세운송업자, 그 주체가 되는 운송업자까지 나오네요. 다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통관 부분입니다. 구장 통관, 전체 규칙 있고 굉장히 관도 많습니다. 2절에선 수출 수입 반송 그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3절 우편물은 우편물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아예 절로 따로 빼놓긴 했는데 양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제가 관세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통관하고 아까 위쪽에 있었던 2장 그쪽이 될 텐데 그거는 차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장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납세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세관 공무원이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11장 말씀드린 벌칙 있고 12장 조사와 처분. 아까 했던 그 심사, 심판 이쪽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조사와 처분은 좀 더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 역시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을 담은 보칙, 이런 식으로 우리 관세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까 그림으로도 이해했지만 순서상 이렇게 되어 있다. 장은 13개 장이 있고 거기마다 적절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책에 드디어 공부다운 공부를 하겠네요. 1장 통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칙에서 1절 통칙. 자, 관세법을 공부하시니까 이 법을 왜 이 법이 왜 있는지 그 목적, 마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머릿말 같은 느낌으로 있는 건데 그게 1조에 있습니다. 법 조항이에요. 실제 법에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법은 이제부터 관세법이에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은 너무 멋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보시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법 관세법의 뭘 목적으로 하냐? 관세의 부과 징수,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 내고 부족하면 더 내라고 하는 징수하고 걷어들이고 예, 그러한 절차, 돈과 관련된 부분과 수출입 물품의 통관, 물품이 보세구역에 못 들어갔다가 우리 그 사용자한테 뭐 운송을 한다든지 보세 운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통관 그렇죠. 신고하고 수입 신고, 수출 신고, 반송 신고하는 그런 절차들 적정한지 예, 신고할 때 뭐 원산지가 어디인지 뭐 이런 통관 절차, 돈과 물품의 흐름, 예,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이 부분이 전 진짜인 것. 앞에는 멋있는 수식어 오고 예, 관세 수입하고 돈을 거두려고 한다. 관세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돈 거두려고 한다. 그래서 예, 뒤에는 또 뭔가 멋있는 말이에요. 국민 경제 발전에 입하자. 나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관세 내는 거 여러분들을 더 풍요롭게 하시려고 예, 관세 수입을 확보한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1차에서 뭐 객관식으로 다른 부분이랑 뭐 섞어서 나오려면 나오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함정을 내기도 그렇고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좋고, 오히려 2차에서 뭐 어떤 문제, 요즘은 그런 추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혹시 또 모릅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문제를 그런 답안을 요구하는 시험이 언제 또 부활할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뭐 서론으로 마땅히 쓸 게 없다고 하면 목적 같은 거 그냥 한마디 쓱 기계적으로 쓰고 다음 본론 내용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모의고사 공부할 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그걸 다 떠나서 난 관사가 될 사람인데 관세법의 목적은 좀 알아야겠다 하시면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죠. 이 의미에서 목적이 그 꾸며주는 말 중에 이제 부가징수 및 수출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관세법을 구성하는 말 같습니다. 통관, 부가징수,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죠. 통관은 물품 흐름, 이게 이제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둘을 합쳐서 세관이지만 순서를 바꿔보세요. 바로 관세가 됩니다. 이 목적 자체에 통관과 세금, 관세를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것도 관세법이고, 저도 직업이 관세사고, 여러분들도 관세사가 되실 거고. 자, 이제 목적 하면은 또 가끔 좀 학자적으로 접근하면 뭐 관세법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뭐 트렌드에 1차에서도 그렇고 2차에서도 그렇고 문제로 나오기는 좀 적합하지 않지만, 관세법을 공부하시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그 성격 6가지 그냥 어디다가 뭐 색깔 그냥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부분을 막 암기하거나 여러 번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관세법 내가 그냥 이제 순수히 공부를 하니까 공부할 때 관세법이 뭐구나 하는 느낌만 받으시라고 간략하게 6개만 적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성격, 조세법, 세금 관련된 거니까 조세법이에요. 통관이라는 용어에 대해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지만 통관 관련돼서 통관법이에요. 물품 이제 흐름 관련 통관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걸 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벌칙 규정에서 벌금 내고 뭐 징역도 할 수 있는 형사법이에요. 그다음 국제법, 수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이런 관세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세계 공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규정이라든지 협약 이런 내용들이 우리 법에 녹아 있어요. 이 법의 원문,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썼으니까 한글 원문인데 이거의 뿌리를 찾아서 왜 이렇게 문구를 작성했을까 찾아보면 그런 국제 협약 같은 걸 참고로 많이 했죠. 뭐 덤핑 관세라든지
과세가격 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통칙법, 전체에 대한 규칙을 다루니까 통칙법, 쟁송 절차법, 세관하고 납세자하고 쟁송을 다투는 일이 있을 때 그런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쟁송 절차법이고, 딱 오늘 이 시간에만 가볍게 보시고, 그냥 상식은 아니지만 뭔가 상식처럼 가벼운 느낌으로 보시고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정의는 역시나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관세법에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들을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입하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하고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용어의 정의인데, 이 부분은 1차에서 뭐 가끔 한 문제씩 나오면서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라면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고, 2차에서 서술을 위한 목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키워드 위주로만 정리하고 할게요. 자, 수입이란 아무 물품이 아닙니다. 아까 배 타고 있던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어디에? 우리나라에, 아유, 노란색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색깔 바꾸겠습니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거, 외국 물품을 외국에서 소비 사용하는 건 수입이 아니라 그냥 외국에서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사용하는 거, 소비랑 사용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소비나 사용이 맞습니다. 뭐 먹을 거 먹어버리고, 연료 주입해서 사용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자, 수입은 우리나라 물품이 아니라 외국 물품을 그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반입해서, 현재 보세구역 경우에 아까 공장 들어갔다 나온 거, 그 보세구역에 공장에 반입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원래는 이제 뭐 수입 관련된 같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저쪽 9장 가면은, 또 이제 7장 가면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고, 그거는 우리 7, 8, 9월부터 시작하는 핵심 강의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은 수입의 반대 개념이죠. 외국 물품이었다면 내국 물품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으로, 반입이 아니라 반출, 딱 키워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뭐 수출 더 학자적인 마음으로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이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뭐 객관식 문제에서 1, 2, 3, 4, 5번 용어의 정의를 옳지 않은 것 할 때 뭐 키워드 위주로만 보시면 틀리거나 함정에 빠질 일이 없겠죠. 자, 다음 반송. 아까 수입은 들어오는 거, 수출 나가는 거,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아까 아이고 이거 괜히 지었네요. 배 타고 들어온 거 있었는데, 여기서 수입 통관 절차 했어야 되는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물건이 내리기도 했을 거예요. 내렸는데 여기서 우리 수입 절차에 따른 이 수입 통관 절차는 9장에서 배울 거니까 너무 깊이 가지 말고 어떤 법적 절차가 있구나까지만 생각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뭉개고 있다가 나가버렸어. 우리나라 물건이라고 할 수 없어. 수입이 정식으로 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외국 물품인 상태 그대로 나간 거니까 이거는 반송이다. 수입하고 수입 이후의 수출이 아니라 반송이다 라고, 다른 수출과 다른 개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죠. 이건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니까, 내국 물품이 된 게 아니니까. 자, 다음으로 외국 물품. 여기는 뭐 키워드로 삼을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외국 물품은 그대로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데,
아유, 자꾸 괜히 지었네요. 예, 배 타고 들어온 아직 수입 통관되기 전에 그 배에 싣고 수입하려고 그 신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물품, 도착한 물품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예, 아까 그 배에 있던 그 물품이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항해에 갔어요. 항구에 가서 신고하고 나갔어요. 나가면 더 이상 우리나라 물품이 아니죠. 수출 신고가 심지어 나가지 않았는데 아직 배 타려고 지금 배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수출한다고 신고까지 했어. 그래서 수출해라고 수리가 났어. 그 물품은 아직 배에 실어지지 않았지만 외국 물품이라고 하네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참고로 우리 모든 행위의 기본은 수리입니다. 아까 관사가 하는 역할이 수입 수출을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그 신고하고 신고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신고를 한 걸 받아들여준다는 관세관청의 수리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거나 어떤 기준점이 되거나 하는 거라서 수리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 물품의 반대 개념, 내국 물품이죠. 5가지가 있네요. 이거 단독으로 1차에서 동그라미가 5개니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한 문제를 전 좀 쓰기는 싫지만, 출제자 마음이니까요. 해당되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외국 물품 아닌 거, 아까 그 우리나라 공장에 지금 수출 나가려고 생산하고 있는 물품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포획한 수산물, 그 배는 국가를 상징한다고 하죠. 깃발 꽂혀 있으면 우리나라 배가 공해 태평양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데 그 배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단 배면 그 배는 우리나라 영토예요. 근데 거기 바다에서 참치를 잡았어요. 그럼 그 참치는 내국 물품, 우리나라 물품이에요. 그 우리나라 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배,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거, 그 참치, 우리 유명한 참치, 동원 참치가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참치 잡으면 그 참치 우리 수입품이 아니라 내국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아까 수입신고 배가 도착해서 신고해서 수리가 돼서 들어와야 내국 물품인데 배가 들어오기도 전에 상대 국가에 있거나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다가 그 와중에도 신고를 할 수 있게 우리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면 그렇게 해서 수리가 되면 우리나라 물품이다. 그 다음에 지금 2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252조, 253조가 나왔네요. 이 부분 역시 우리 한 바퀴를 돌고 나서 9월 달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런 좀 특이한 제도처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입신고 아까 수리가 기준이라 했는데 그 수리를 하기도 전에 반출을 또 해주겠다고 또 승인을 해준 거예요. 수리가 세관에서 확인해준 그런 개념인데 반출도 세관에서 하라고 승인을 해줬다면 똑같은 개념이 똑같진 않지만 그럼 비슷하게 세관의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봐서 이 물품도 내국 물품이라고 보는 거고, 밑에 있는 또 이건 이제 수입 신고 수리뿐만이 아니라 수입 신고조차 하기 전에 먼저 반출을 했어. 아까 말씀드린 그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업체, 외국계 회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거 배울 때 253조 배울 때 할 건데, 여튼 신고조차 하기 전에, 신고하고 수리조차 하기 전에, 입항도 하기 전에 된 물품들도 내국 물품이 된다. 다음 국제 무역기, 국내 운항기. 반대 개념이죠. 우리나라와 외국, 국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국내, 이거 함정 걸릴 일 없겠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차량용품, 우리 운송수단, 그 배, 비행기, 또 이제 통일이 되면 앞으로 많이 쓸 차량,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그 배는, 비행기는 우리나라 영토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쓰는 물품이에요. 근데 하지만 내국 물품은 아니고 그 배에서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쓴다 해서 특별하게 선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이라고 따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선박용품이지만 흔히 그냥 신문에서 선용품이라고 하고 2차 쓰실 분들 혹시 답안지에 쓸 일이 있으면
선용품이라고 해도 충분히 점수 다 맞을 수 있어요. 기용품, 뭐 차량용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음료, 식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령, 예비부품,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들. 당연히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뭐 연료 불 태우고 뭐 이런 것들, 그 특이하게 뭐 밧줄이 있다. 나머지 뭐 부음품이나 집기 비슷한 것들이 있다. 밧줄만 좀 특이하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부음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관. 통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법에 따른 절차. 그냥 수출 수입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관세법에서 정한 대로 그거에 맞는 양식의 서류에다가 맞는 내용들 첨가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해야 그게 통관입니다. 자, 다음으로 환적. 환적은 복합 환적하고 같이 보세요. 여기 1차 함정 문제가 자주 나와서 별 1개만 치겠습니다. 복합 환적까지만 같이 볼게요. 자, 환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적이 맞습니다. 물품이 뭐 내리고 싣고 하는 거. 그런데 어디서? 동일한 세관 관할 구역. 여기는 다른 세관 관할 구역. 물품을 옮겨 싣는 건데, 동일한 세관, 예를 들어 물품이 인천항으로 수입이 됐어요. 수입이 되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추가로 더 싣을 게 있고, 수입이라기보다 뭐든 좋아요. 인천항에서 수출 나갈 때도 그렇고 수입할 때도 그렇고 물품이 더 실어질 수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겠죠. 환적하는 행위 하는데 인천항 내에서만 하고 그대로 또 이제 딴 데로 나가거나 한다면 그건 환적. 다른 세관 관할 구역. 인천항으로 들어가고 물건 싣고 내리고 했는데 부산도 한 번 더 거쳐 들어갔어요. 여기서만 하고 나갔으면 환적. 인천 들어갔다가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겠죠. 들어갔다가 부산도 한번 거쳤다가 이러고 나가면 복합 환적. 2개 쓰니까 이거 함정으로 1차에서 꽤나 나옵니다. 복합 환적이란 단어 자체를 안 보고 갔다가 낭패를 겪을 수 있죠. 자, 다음은 운영인입니다. 운영인도 나중에 보세구역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보세구역이 특허랑 종합이랑 아까 지정도 있었는데 3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2개에만 운영인이 있구나. 특허 보세구역이란 곳에 있고 종합 보세 사업장이란 곳에 있는데, 특허 보세구역은 마치 라임을 맞춘 것처럼 특허를 받은 자예요. 종합 보세 사업장은 신고를 한 자예요. 특허를 받는 게 신고를 하는 것보다 어렵죠. 신고는 내가 그냥 이거 할게라고 말만 하는 거고, 특허는 말뿐이 아니라 뭐 이제 절차 서류 내고 하는 거겠지만 내가 주장만 하면 되고, 특허는 허락을 받은 거죠. 특별 허가예요. 심지어 그냥 허가도 아니고 특별 허가. 그래서 특허 보세 구역에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특허 보세 구역이라면 아까 말했던 창고, 공장 그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특별 허락을 받은 거예요. 종합 보세 사업장은 이러한 보세 구역이 뭐 창고, 공장 이런 것들이 종합된 구역에 종합된 구역이 있어요. 종합보세 구역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업장 각각 하나씩. 얘들은 이미 종합된 보세 구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들어온 애들이니까 좀 더 단계를 다운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한 자, 그러한 사람 2명, 특허받은 자, 신고한 자, 이 사람들이 운영인이다. 7장 가면 운영이라는 얘기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관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계속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다 이랬는데 우리는 관세 업무를 하니까 세관 공무원, 국세 담당은 뭐 국세 공무원 그렇겠죠. 세무 공무원 뭐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관세 관련이니까 세관 공무원, 관세청, 세관장, 소속 공무원. 조직 구성이 기재부가 있고 관세청, 국세청이 있고 관세청 산하에 세관장, 각 지역 세관장이 있는 거예요. 뭐 본부 세관, 이제 지역 세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소속된 공무원들도 해당된다. 그리고 이 관세청 소속 기관의 뭐 장이나 관련된 거, 뭐 품목분리 연구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세관 공무원이다. 그리고 탁송품, 우리 흔히 생각하는 FedEx, DHL 하나 더 있는데 뭐였죠? FedEx, DHL, UPS 뭐 그런 것들. 주로 완전한 물건을 하기보단 세금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런 특송 업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송, 탁송, 뭐 사실은 세밀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우리 공부 수업 목적에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탁송, 특송 같이 혼용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탁송품 그런 개념이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규모로 물건을 판매하고 사용할 물건이 그런 물건도 하긴 하지만 그런 물건보다도 상업서류, 견본, 자가사용 물품, 뭔가 좀 특별한 물품이죠. 서류는 보통 서류를 막 크게 거래하지 않는데 그냥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견본만 가지고 이렇게 취급하고, 자기가 쓸 물건이니까 뭐 한두 개 정도겠죠. 그런 물품이나 그런 물품들을 자기네 이제 운송수단 있잖아요. 그 DHL 보면은 비행기에 DHL 크게 막 노란색 돼 있고 막 찍혀 있고, 그런 배나 비행기 차량을 이용해서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에 반출하는 그런 자들이 취급하는 물품이죠. 위탁받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운송업자 중에 일부죠. 그런 사람들이 운송하는 물품이 탁송품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 조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사 개념 맞습니다. 관세 표준과 세액이 적정한지, 이런 결정 같은 것들 올바르게 했는지, 또 바꿀 것들이 있다면 바꾸라고 조사를 해서 내용이 확인돼야 그런 통지를 하거나 결정을 하겠죠. 그걸 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고, 뭐 결정, 경정 이런 단어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들은 차차 배울 거니까 일단 경정이란 말 빼고 결정이라고 생각만 하세요. 경정이란 단어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문 서면으로 납세자의 이런 서류 같은 거, 장부, 물건을 조사하는 것, 그런 것이 관세 납부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2조에는 더 많은 물품이라기보다 그 단어들의 정의들이 있는데 수업 목적에 적합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추린 거니까 다른 것들 나는 좀 더 법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인터넷에 있는 법령 관세법 검색하면 2조가 나오긴 하는데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목적에 맞는 범위까지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쳐보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